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박수를 땀내고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그 아이스캔을 활용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제가 아이스캔 활용하기를 말씀드렸는데 5월달에는 주로 자동차 진단의 변화와 스캐너 진단기, 그러니까 진단기를 소개해드렸고요. 6월달에는 정비정보 활용하기와 정비보고서 활용하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광고 홍보하기, 커넥터 마케팅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기인데, 제가 1월달부터 계속 마케팅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도 하고, 또 오늘이 사실은 그 1학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8월달 한 달은 쉬고 9월달부터 2학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이스캔 R을 선물 드리려고 퀴즈도 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1부는 먼저 주행진 단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카탈로그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만든 카탈로그입니다. 아이스캔 ISCAN이 정보, 스캐너, 카케어, 광고, 네트워크 5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아이스캔을 스캐너 진단기로만 사용하시거나 잘해야 좀 정보 보시는 정도로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아이스캔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효과를 보시려면 이런 정비보고서나 소셜 네트워크로 좀 컴퓨터를 이용한 마케팅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난달에는 카케어 정비보고서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발송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주행 진단기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광고라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게 커넥티드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아 자동차는 이런 유보 단말기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이 항상 뭐 하고 있는지를 기아 오토표나 기아 본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고객 관리를 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에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06년도 모젠, 2011년도 블루링크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을 항상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블루링크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연결된 고객 관리의 가장 좀 원조는 미국의 GM 자동차의 온스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에어백 빵 터지는 사고가 났을 때 긴급 분할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GM에서는 2000년도부터 이런 긴급 분할 서비스를 했고, 초기에는 긴급 분할 서비스만 했는데 요즘은 온스타가 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온스타가 관리하는 주행 습관이나 주행 거리를 가지고서 미국에서는 보험료가 한 54%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긴급 분할이었지만 이제는 온스타를 장착한 차량의 어떤 움직임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통계치를 가지고서 보험 할인까지 발전한 방식입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런 블루링크나 유보나 온스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애프터마켓 정비샵들은 이런 그 서비스 고객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에서는 이 아이스캔 R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동차 제조사와 동일하거나 또 그 애프터마켓 정비샵만의 특성을 살린 이런 고객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커넥티드 고객 관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메라에서는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정비샵이 이런 아이스캔 R을 이용해 가지고 좀 고객 관리하고 광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비인데,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비 부분은 제가 지난달 6월달 교육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는 이런 정비 보고서나 화면 캡처한 것을 프린트해 주거나 뭐 이메일보다도 PC 카카오톡을 설치하시고 그냥 PC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고객관리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드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팀비오를 이용해가지고 정비사분들끼리 서로 원격으로 지원도 하고 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카빅스나 아이스캔 R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가 5월달에 카탈로그 만들 때부터 이런 아이스캔 I나 카빅스로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탈로그 뒷부분의 반 정도가 이런 아이스캔 R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저께도 광주에서 뭐 헬기가 추락했는데 지금 조사하는 데서 열심히 블랙박스를 찾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동 비행기에서 블랙박스는 영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운행 기록을 남기는 건데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는 영상을 남기는 걸로 좀 이상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블랙박스 가지고서 결국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급발진 추정 사고나 이런 영상으로 찍히지 않는 사고가 났을 때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이런 카빅스 단말을 이용해서 영상 블랙박스가 하지 못하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남기는 블랙박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카테크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카빅스 단말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고 이런 단말기로 하는 어떤 서비스 체인을 카빅스 체인이라고 하는데 카빅스 단말기의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제조사가 블루링크나 유보와 같이 원격으로 차량 진단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 요일제 보험을 할 경우는 반드시 이런 단말기가 있어서 무슨 요일날 운행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자동으로 기록이 돼야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계측을 위한 OBD 모듈이나 영상 블랙박스 업체들도 이제는 영상만 가지고는 사고 분석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런 주행 기록과 영상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제품들이 고가형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차량 예방정비 부분도 있고 요즘 통신사에서 이제 다시 긴급분할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나 SKT에서 그런 서비스 쉽게 이제 아이스캔 R에서 앱이 빵 터지면은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에 사고 기록 장치와 같은 기능을 카빅스에서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7월 말쯤에 저희들이 출시되는 제품은 이 중에서 차량 관리나 이런 주행 연비 분석 부분을 따로 좀 발췌해가지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기능을 하는 제품은 이 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보험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이 인정받았다 하는 인정이 필요한데 그 시험이 한 2개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한 8월, 9월 2달 동안 인정을 받고 운전자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9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카메라에서는 아이스캔 R을 이용해서 정비샵을 광고 홍보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 4월달에는 이런 카빅스 체인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해서 적지만 한 10개 정비샵 정도가 하겠다 했고 사실 본격 모집은 이제 제품이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월달쯤 이번 7월, 8월달은 주행 진단기로 사용해 보시고 9월달쯤 다시 2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블랙박스를 이용하고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걸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뭐 보험사나 이 다양한 쪽에 서비스하고 마케팅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카빅스 체인을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동차 직영 정비샵 같은 경우는 어찌됐거나 하자 보정 수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운전자가 있고 그리고 뭐 타이어 전문점 같은 경우는 타이어만 갈겠다 하는 고객들이 있고 또 애니카나 오토워시스 같은 경우는 보험 출동 정비라는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는데 일반 전문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서비스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이런 카빅스라는 차량 데이터 관리하는 서비스로 좀 마케팅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이 좀 오늘 아이스캔에서 광고 마케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론인 주행 진단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 진단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7월 말에 출시될 주행 진단기의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주행 진단기를 카미네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야에 판매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카포스 잡지책을 보시기 때문에 이 기사를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카테크 잡지책의 7월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로 꽤 기사가 많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GDS 모바일, 현대기아 자동차가 새로운 OEM 진단기 GDS 모바일을 개발했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사실은 6월 초에 대대적으로 뭐 웬만한 언론사에서 다 보도를 하고 TV에 방송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계시니까는 들어드리겠습니다. TV 설교 TV의 방송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카테크 나온 걸 보여드리면 여기 아이스캔 핏보다 좀 더 작아졌습니다. 크기는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크기고 여기 이제 10인치 갤럭시 탭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에 진단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옛날에 하이스캔이나 IDS 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단기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케이블도 없고 이게 그냥 바로 DLC 단자에 꼽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졌다 하는 게 GDS 모바일에 나온 소개이고요. 기사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카테크 7을 나오고 기능을 좀 비교했는데 카테크 7을 보여서 94년도 제가 94년도에 개발 시작해서 95년도 출시한 하이스캔 같은 경우는 도스 기반의 이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진단기였습니다. 한데 하이데스 웍스테이션은 사실은 출력기지 스캐너 진단기는 아니고요. 10년 만에 한 2006년도에 GD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 부분도 했는데 윈도우 기반으로 주로 정비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었고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2014년에 GDS 모바일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10년에 한 번씩 OEM 진단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 기존의 GDS는 물론 여기 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GDS를 많이 사용하지 모르실 건데 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하기 때문에 메뉴들이 많은데 GDS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이스 태블릿으로 하시듯이 손가락 터치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아이콘들이 커지고 화면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 화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카테크 4페이지 기사 다음에 연달아 가지고 2페이지 기사 나온 게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원격으로도 자동차 정비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내 차를 관리한다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능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GDS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진단기를 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라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은 다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제는 OEM 자동차 제조사부터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리하고 모바일로 차량을 정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어로 된 동영상인데 내용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먼저 좀 정지 화면으로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희망의 4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하이디에스 볼트가 아니고 사실은 하이스캔이 이제 OEM 진단기였는데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스캔 툴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GDS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나온 게 탱크 인포해서 정비 정보가 중요하다 해서 GDS가 나왔습니다. 한데 2014년도에는 GDS 모바일이 나왔는데 여기에 고장 진단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가 모바일이고 두 번째는 IT 기술이 결합됐고 그러한 진단기다. 제가 스캔을 출시할 때 이제는 뭐 스캐너 S보다도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스캔에 익숙하셔가지고 진단기는 진단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사실은 OEM부터 이렇게 진단에서 정보에서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모바일로 고객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도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관리하는 수단이 더 필요해서 이제는 모바일로 IT 기술로 해서 고객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GDS 모바일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단순하고 스마트해졌고 속도가 빨라졌고 한데 개별 내용을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이어가지고 아무데나 들고 다니기 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삼성 갤럭시 탭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LTE도 됩니다. 하니까는 뭐 기존의 GDS 같은 경우는 정비시험관이 손으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어디서나 들고 다니더라도 LTE가 되니까는 그냥 업데이트가 자유롭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GDS는 이런 작업대의 노트북 기반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 사무실이나 출동 정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다라는 걸 제일 처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이 아주 편리해졌다. 그래서 GDS는 유선인데 무선으로 다 주고 받고 한다. 뭐 이제는 GDS의 유선이 될 필요 없이 얘가 뭐 출동 정비하면서도 현대기아 자동차의 관제 센터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용이 편리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게 기존의 GDS 화면입니다. 보면 기능들이 꽤 많이 복잡하게 있죠. 한데 이런 기능들이 단순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큼직큼직하게 한 기능들 몇 개로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기능들이 많이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한데 이제 단순해졌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좀 스마트해졌다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GDS 모바일을 차에 꼽으면은 이 GDS 모바일이 차량의 차대부를 읽어가지고 GDS 이 안드로이드를 보여내줍니다. 그럼 이 안드로이드가 무슨 인터넷으로 해서 여기 생산 데이터 있는 센터로 차대부를 보내면 여기서 이 차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정보를 쫙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나온 게 이렇게 똑똑똑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단 누르면은 자동으로 쫙 시스템이 있는 게 자동으로 진단된다 해서 스마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제 교육 받으시는 분 중에서 GDS 사용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다행인데 기존에 GDS 사용하시는 분이 보면 좀 많이 열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배 반 정도 차이 나죠. 뭐 사실 제가 좀 이게 안 믿기는데 요즘 진단기가 저장치의 속도 때문에 진단이 높고 빠르고 하는 건 있지만은 이게 뭐 PC 기반이고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달라질 일은 별로 없는데 어찌됐거나 뭐 이게 기아 자동차 공식 홍보 동영상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기존의 GDS는 꽤 느렸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GDS 모바일은 6배 반이나 빨라졌다는 게 마지막 스피드입니다. 한데 이제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 부피를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는 OBD1 차량은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OBD1 차량이 사실 좀 진단기 입장에서 꽤 복잡합니다. 이게 뭐 키워드나 캠 같은 경우는 경로가 단순한데 OBD1은 무지 많은 경로에 또 뭐 임피던스도 다르고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진단기를 조그맣게 만들면서 아예 옛날 촬영은 다 포기했다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는
아직 현대기아 지형 정비 샵에도 오디오 차량을 본다 하더라고요. 한데 이제 결국은 이 GDS 모바일은 그런 옛날 차는 기존의 GDS를 사용하시고 신차들부터 이걸 사용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OEM 진단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기아 지형 정비 샵 같은 경우는 GDS도 있어서 옛날 차는 GDS로 하고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은 또 아마 플렉스레이가 얘기된다는 건 GDS에서는 플렉스레이가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플렉스레이는 하드웨어 자체가 좀 고속 통신이 돼야 되는데 GDS는 안 되니까 이제 플렉스레이가 신차들은 이 진단기로 하고 진단기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어로 돼서 좀 빨리 넘어가긴 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홍보 동영상으로 공식적으로 배포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S Mobile. 인포메이션 저희 모바일 IT The identities of GDS Mobile, the world's first mobile-based diagnostic system, are represented by MC3S. Mobile-based. LG 통신이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aking advantage of mobile devices, automated and real-time update features are supporte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use GDS Mobile regardless of places such as workshop, office, and 작업장이나 outside 사무실이나 systems via Wi-Fi 3G LTE. Customer-oriented. 이제 유선이었는데 유선이 다 없어졌다. Environment is realized by GDS Mobile. Also, you can run diagnostic function and check servic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reading service information and keyword search by one-touch sliding and the screen zoom in out are possible. Simple. User interface design is simplified by placing namely used function to name page based on the field survey result and iconization. Quick and easy diagnostic is supported by the linkage between function to function. Smart. 이렇게 OK면 사례본을 읽어가지고 단말기에 보내주고 단말기에서는 여기 생산 관제센터에 보내서 스탠드 문화시가 받아가지고 Online searching for 자 manufacturing data. 나온다. All DTCs from all systems 그럼 이제 and vehicle can 전체 be 시스템 seen 고장 by 보도 진단 one-touch 보낸다. barcode search function. Speed. The lead time to run DTC analysis function is highly reduced compared to GDS. Also, GDS Global supports 사실 엑스 마켓이 좀 그림의 뜻이 있죠. 옛날 차가 안 which will 된다는 be 거. applied for coming new cars. ECU upgrade speed is improved to help with ECU data volume increase due to new vehicle technology. Kia Motors actualize smart, speedy, simple vehicle diagnostic environment by establishing customer-oriented GDS mobile system. 사실은
예전에 뭐 새로운 진단기가 나오면 주로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한데 이번 진단기는 현대자동차보다 기아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기아자동차가 이런 모바일 진단 이런 컬러로 해서 좀 고객한테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아자동차가 홍보 동영상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해외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GDS 모바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교육이 그 광고 공부인데 진단기도 이제는 단순하게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고객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뭐 옮겨가고 있다 하는 하나의 예로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시기는 하이스캔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GDS를 잘하시는데 사실은 GDS나 상용 DSM이나 하는 것들이 3세대 진단기고 이 3세대 진단기에서는 정비정보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이 세대 부분이 1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까지는 뭐 제가 사실 리뷰도 뭐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데 1, 2, 3, 4세대 해가지고 이 OEM이 3세대인데 우리가 4세대 모바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실감이 안 나셨을 겁니다. 하도 이제 뭐 카메라에 크게 한술 붙어가지고 5세대 진단기인 아이스캔 R까지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세대 진단기하고 5세대 진단기 차이 뭐냐면 4세대 진단기는 여기 오신 분들 아이스캔 사용하시니까 이 아이스캔 진단 보조를 그냥 꼽아서 진단하고 빼는 거죠. 우선이긴 하지만은. 한데 이제 5세대 진단기는 아예 이 진단기를 꼽아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진단하는 게 5세대 개념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이스캔 R이나 런치의 DBS카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보 간말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이상하게 GDS는 어떻게 4세대로 안 옮겨오고 2세대로 돌아가서 G스캔2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G스캔2가 어떤 면에서 OEM 진단기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발표된 GDS 모바일이 사실은 그 세 번째 만들어진 현대기아자동차의 OEM 진단기고 결국은 OEM도 이쪽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런 모바일 진단기로 옮겨가서 고객과 연결하고 마케팅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저 혼자 들을 때는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엑셀에 따라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채팅해 놓은 거에 따라서 스로틀 포지션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값이 실제 차이 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이런 보정에 의해서 운전자가 50%딱 밟았는데 50% 들어가가지고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경우는 보정에 의해서 스로틀은 60일 열다가 55일 열다가 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하면 그게 차이가 많을수록 뭔가 차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연료 인력 분석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좀 까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까먹는 것보다 이쪽에서 많이 까먹죠. 그래서 이제 저 장치에서 엑셀 페달이 50% 눌러졌으니까 엔진한테 얼마의 토크를 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렇게 명령 내리는 값들은 스캐너에서 안 나오죠. 저 장치 내부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엔진의 토크도 나오고 출력도 나옵니다. 한데 이제 저 장치에서 엔진이 50 눌러졌으니까는 50마력 출력 내라고 명령을 때렸는데 이게 엔진이 제대로 관리되고 성능이 좋으면 50마력 쫙 따라가겠죠. 근데 명령은 50으로 딱 때렸는데 엔진이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길길길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스트가 생기겠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엔진의 응답 성능이나 엔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아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 무지 많이 날아가죠. 대표적인 게 신나게 열 발생시켰는데 배기가스로 나가는 열, 또 엔진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는 냉각수로 식히는 열,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린더 마찰 이런 것들이 엔진에서 까먹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힘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클러치나 미션이나 차축에서 또 돈을 까먹고 있죠. 예를 들면 미션을 제대로 안 갈아가지고 떡이 됐다. 그럼 엔진에서 열심히 돌려라 해본들 그나마 엔진에서 살아남은 돈이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미션에서 뻑뻑해가지고 마찰로 다 까먹으면 여기서 또 한 만 원, 2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차축 토크가 대부분 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까먹는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차는 신나게 가다 하는데 엔진은 운전자가 실린더를 꽉 밟으면 당연히 실린더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가 주행한다는 주행 저항, 공기 저항이라든지 주행 저항들이 까먹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캔 R을 사용하면서 좀 기술적인 깊이도 있으면서 운전자들한테 마케팅에 가장 도움될 만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에너지 분석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에너지 분석인데 쉽게는 돈 분석이죠. 기름값 분석. 기름이 10만 원 들어갔을 때 단계별로 어디서 얼마 까먹는다. 예를 들면 고객이 타는 차가 5만 원으로 미션에 넘어와서 보통 차는 그래도 4만 원 넘어가는데 오신 고객분 차는 분석했더니 5만 원 넘어와서 4만 원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션을 가시면은 5만 원이 4만 원 넘어갑니다. 쉽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모든 같은 걸 사용해보니까 특허도 별로 없고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자동차 정비를 한 적이 여태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희망기부 끝나면 한 8월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정비 이론을 하나 만들어서 9월달부터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비클 캔에서 읽어낸 엑셀 페달 값과 스로틀과 연료 분사량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대부분은 저기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비슷하게 올라가죠. 이제 이 위에 보면은 이 파란색이 엑셀 페달인데 엑셀 페달하고 스로틀이 꼭 일치하진 않죠. 보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는 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게 뭔가 차이 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밝혀내면은 어떤 경우는 연료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어떻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 이제 연료 입력 단계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엔진의 출력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엔진의 출력과 여기에 엔진의 보정 후의 출력인데 사실은 엔진이 보정이 없으면은 이게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나죠. 사실은 저 장치는 출력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엔진이 보정을 했더니만은 낮아집니다. 하면 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거는 계측을 해서 이렇게 차가 주행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차를 진단해 봤더니만은 엔진 부분에 뭐가 문제였다는 사례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리기만 하면 아 이거는 무슨 문제? 이건 고장 진단하고는 별개 이야기죠. 이게 숨겨진 고장도 아니고 고정에 의해서 연료가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엔진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토크가 전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격석을 내보내는 부분과 이 마지막에는 차가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하는데 이 가속도가 어떻고 차속도가 어떻고 실드 안정이 어떻고 하는 걸 해가지고 분수가 된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이제 좀 성격급하신 분들이 이거 감질나게 뭐 따로따로 보여주지 말고 왕창 다 보여주는 기능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값이 많아가지고 한 4,500개를 이 피클캐닝 데이터가 꽤 빨리 나옵니다. 10ms마다 에너지에 관한 거가 있는데 한 10시간 울산, 대구 해만 캠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 10시간 정도 주행했더니만은 데이터 양만이 한 200메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꼭 그 영양가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쫙 볼 수 있게 하는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낯선 또 그런 피클캠 데이터 한 80개 정도 쫙 뽑아놓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교육시켜 주십시오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맛배기로 이런 식으로 그룹 지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례를 한 4-5가지 에너지 관점에서 잘라서 하는 걸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7월 말에 출시될 주행 진단기의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 광고했던 카빅스는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한테 파일에서 이제 보험 인증받는 게 한 2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보험 때문에 운전자가 다른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 인증을 받고 뭐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실은 카메라이가 이 아이스캐너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가 이제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가장 양이 많은 시장이 이 스마트카 터미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다스카이 기능 중에서 7월달에 출시된다는 기능은 여기 플라이트 레코드 주행 기록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서 차량 관리하는 부분을 먼저 7월달에 출시하고 저희들이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뭐 급발진 분석도 좋지만은 스마트카 터미널이 가장 주력하는 판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파는 거는 이제 아까 뭐 피클캐 나온 그런 그래퍼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속도 구간별로 연비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뭐 차량 정비를 받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행 진단기 기능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에너지 분석이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틈틈이 진단해서 보여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일반 정비샵에서 뭐 진단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차 고장 코드 진단하는 거는 별로 필요 없죠. 또 일반적으로 유보나 이런 모듈 꼽더라도 진단은 주행 중에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동 처음 킬 때 한번 진단해가지고 고장이면 고장 메시지 날리고 주행 중에 진단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분석 쪽으로 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행 진단기를 파는 것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정비샵에서 많이 팔아주면 좋지만은 정비샵이 파는 것보다 저희가 파는 것은 카메라가 좀 다른 방법으로 팔고 이 아이스캐너를 장착한 차가 이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정비샵에 오게 하는 게 저희의 현재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행 진단기가 어디에 활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빅스 단말기의 기능인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에서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카 단말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카 그러면 많은 정비사분들은 안 익숙하신데요. 사실은 자동차 이야기인데 스마트카 그러면은 그 IT 하는 업체들은 스마트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정비사분들은 스마트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번 교육을 하면서 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차 앞에 들어가는 LCD가 있는 장치인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보통 정비사분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예를 들면 오디오 비디오 되는 거는 헤드 유닛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TV만 할 때는 뭐 TV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전문 용어로는 비디오 클러스터라 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비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뭘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선뜻 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장님 혹시 뭐라 그러세요 이거? 제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 내부를 봤는데 관심 별로 없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정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가는 거로 돈을 보셨으면 뭐다 열심히 이야기했을 건데 이거는 뭐 달려있거나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엔진 뭐 저장치 이런 거를 갈아봤지만 솔직히 여기 오신 분이 이거 갈아가지고 뭐 공임 받으신 건 없으실 거고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 업체나 오디오 업체가 하는 거다. 완전히 다른 지역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예 이게 뭐라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한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문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비디오는 소비자 전장품입니다. 그 영어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관심 있는 ECU나 TCU나 이런 부분은 OEM 전장, OEM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아직 분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상대했던 거는 OEM 전장품을 상대했고 여기 소비자 전장품은 내비게이션 업체나 AV 업체가 상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한데 2013년도에 그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실제 신형 제네시스는 못 타봤는데 2013년 제네시스에는 최초로 OEM 전장의 정보가 소비자 전장으로 결합돼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뭐 ECU의 센서가 고장 코드 보기 위해 가지고 굳이 진단기 안 꼽아도 여기에 뜨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실 기술이 없어서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생각 자체가 이 화면에는 소비자가 볼 거고 정비사나 OEM에서는 진단기로 본다라는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을 뿐이죠. 한걸 깬 게 이제 신형 제네시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2015년 LF 소나타에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모토쇼에 나왔던 거는 한 4월달쯤 나온 내용입니다. 혹시 카플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보니 이런 애플 카플레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자동차 산업이 변화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업도 무지 변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 운전자들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시는데 우리 정비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뭐냐면 이제 애플이 휴대폰 만든 건 아이폰이라 그러죠. 애플이 차 안에 들어가는 태블릿을 만든 게 카플레이라고 합니다. 뭐 아이팟, 아이폰 뭐 하듯이 이제 카플레이 그러면 애플폰이 차 안에 들어가는 카플레이다.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를 자기가 만드니까 애플 카플레이라고 그러고 구글에서는 이런 단말기 안에 하드웨어 만드는 관심 없으니까는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단말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다. 쉽게 오토, 자동차에 들어간 안드로이드가 해서 앞으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이야기 들으시면 이거는 이 대부분 정비사분들이 이제 그 갤럭시 사용하시죠. 갤럭시가 안드로이드 OS거든요. 삼성 갤럭시 7인치 폰이 자동차에 들어간 게 안드로이드 오토다. 너무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 안 되실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7인치 아이폰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LF 소나타 오토. 뭐 2015년식 차가 보통 뭐 시중에 나오는 게 한 10월달부터 나오면은 한 2, 3개월 지나면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아이폰이니까는 아니면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어저께 딱 한 분 계시던 대부분 다 뭐 갤럭시 사용하시는데 어찌됐거나 전화기입니다. 누르면 그냥 음성통화 딱 되는 전화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특유의 음악이나 지도나 메시지나 이런 동영상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이폰이랑 같은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 현대라고 붙은 게 있죠. 쉽게 이제 아이폰에 돌아가는 현대 자동차의 차량 관리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링크 요거 서비스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바로 실행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달라질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는 게 이제 201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차를 스마트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나 운전자가 스마트카 그러면 차가 뭐 엄청 스마트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스마트폰이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마트카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스마트카 시대가 되면 ISKNR을 뭐 할 건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카메라가 원래도 한 3억짜리 정부과제를 수주했는데 그 정부과제 제안할 때 저희가 그려서낸 그림입니다. 정부과제의 내용이 뭐냐면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은 이 안드로이드나 애플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어를 왜 하느냐면 저희 집 차가 TG인데 3명이 운전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있고 와이프가 할 때도 있고 아들이 할 때도 있는데 탈 때마다 조정을 하죠. 일단은 시트를 제가 타면 뒤로 빼고 백미러 각도 맞추고 사이드 미러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뭐저 에어컨 방향 조절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수동으로 하지 말고 스마트 시대니까 여기에 운전자 1, 2, 3 딱 누르면은 1번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설정하고
가점에 6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조사가 실제 주행 연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차량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만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비 연료의 성격이 결합된다고 한다면 법상 하자자동 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토를 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산 차량 두 종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와는 달리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수입 정체들도 정부 판정에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송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유선합니다. 예, 뭐 소송은 무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소송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도요타 자동차가 패소하고 소비자가 이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샨이라고 그 급발진 보도에도 나오는데 그 전문 엔지니어가 도요타 자동차의 제어 프로그램 안에 버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샨이라는 전문가는 승소 비용의 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0억 정도 받았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까 그 변호사님 국토교통부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판 가게 되면 결국 판사님이라고 뭐 이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양쪽에 이야기하는 거죠. 각자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 받아가지고 기술적인 데이터 갖고 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편에서 가지고 자동차 하자 없다라고 자문해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한 199명 정도 되는데 소비자 편에서 가지고 이거 하자 있다라고 자문해줄 전문가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뭐 저기 가장 매스컴 잘 타는 두 분, 뭐 박병일 병장이나 김필수 교수님 이거 해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게임이다 하는 얘기죠. 소비자들은 뭐 분위기에 입사했지만 한 이야기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소비자 편을 좀 드는 신용을 하는 이유가 2년 전에 미국 연비 사태 났을 때 국토교통부가 가만 보니까는 이거 너무 국내 자동차 회사 편을 들다가 미국에서 한번 크게 크림 빵 터집버리면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국내에서 조금 이 연단하느라고 지금 하는 그런 쪽 개념에 가깝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연비 때문에 소비자 크레임 받아서 망하는 거 안 원하거든요. 사실은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게임이 아니라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연비 때문에 크레임 맞아서 돈 왕창 물어줬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뭐 10억 물어주면 미국에서는 뭐 1,000억 1조 물어줘야 될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물어주라고 판결 났잖아요. 예. 4,000억 물어줘 판결이 아니고 합의 받습니다. 예. 그 현대자동차는 2,000억이다, 뭐 소비자는 8,000억이다 이야기했는데 패소한 게 아니라 합의 받습니다.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보상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는 4,000억 정도 보상받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현대자동차 패소해가지고 한 10억이나 훨씬 물어줬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만할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은 누가 소비자 편을 들을까요? 쉽지 않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도 좀 상식적으로 대충 아시죠? 통상산업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연비가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행 저항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샤시 다이나모 위에 올려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뭐 엔진 출력 나왔을 때 다이나모 돌리는 거야 뭐 쟤는 이상할 일이 없죠. 한데 다만 이제 도로 주행이 아니니까 속도가 뭐 90km, 120km 왔을 때 공기저항이 얼마냐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도로가 저항 값을 낮게 했기 때문에 연비가 좋게 나오는 거고 국토교통부는 그 주행 저항 값을 높게 해버리니까는 연비가 낮게 나오는 거죠. 차이 아시죠?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눈높이 낮추는 퀴즈를 드릴 건데 여기 연습 좀 해보죠. 주행 저항 값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행이 뭡니다. 그죠? 역시나 수준이 많이 낮아지네요.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행해보면서 저항을 재면 되죠.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그 타행 주행이라 하죠. 엑셀 밟아가지고 한 120을 팍 올렸다가 엑셀 떼버리면은 연료가 퓨어 컷 상태죠. 그럼 에너지는 하나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가 서서히 감속을 하는데 그 감속할 게 결국은 주행 저항이죠. 그럼 주행 저항이 크면은 감속이 빨리 되는 거고 주행 저항이 적으면 감속이 길게 되죠. 그것이면 끝납니다. 실험실에서 떠들 필요 없이. 한때 그거 이용 안 할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실험실 엔지니어들이 트집을 잡죠. 이거 뭐 이번에 질 때는 바람이 앞에서 뒤로 불었는데요. 다음에 재니까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불었네요. 어떤 길은 뭐 아스팔트가 뭐 되게 건조해서 괜찮았는데 어떤 길은 또 뭐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습기가 찼네요. 이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떠들거든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행하는 조건은 그런 도로에서 주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데 바람이 앞에서 오고 뒤에서 오고 도로가 비가 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RS캔에서는 그런 실제 도로 주행 저항을 한 대만 잰다 해갖고는 안 믿을 거니까 동일한 차종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해가지고 통계 처리해서 내보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주행 저항이죠. 그런데 하여간 가장 이견 있는 부분이 제 주행 저항이고 그럼 결국은 아까 그 소비자하고 재판 붙은 거에도 마지막 가면은 이 주행 저항 값이 통상 산업부 값이 맞느냐 국토교통부 값이 맞느냐 서로 논란할 건데 어떻게 판단하죠 판사님이? 길에서 재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런 주행연비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마침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 기만하지 마라. 하면 만약에 이제 아이스캔 R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행저항제는 정비샵 나왔습니다. 정비 서비스로 주행저항제입니다 하면 여기서 좋다고 공부해 주겠죠. 사실 카메라에도 3월달에 급발진 방송 나오고 나서 그 기자분한테 소개받아가지고 2건 정도 연락이 들었습니다. 급발진 사고 났는데 수습 좀 해달라고. 그런데 뭐 저희가 데이터 갖고 수입 처분해갖고 못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화제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카메라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행 진단기 에너지 분석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해요. 혹시 뭐 주행 진단기 질문 있어요? 네, 아니면 5분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담 없이 저희 퀴즈로 해서 제가 선물을 6개 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 수준을 많이 좀 낮춰보시죠.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된 게 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이 퀴즈를 보내왔는데 사실은 6문제 받았는데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거든요. 제가 좀 머리가 수준이 없으지. 사실 이제 그냥 뭐 이제 오늘이 1학기 마지막 강의니까는 방학식으로 웃자는 이야기 겸 또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비 기술 지식이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운전자분한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운전자의 눈높이로 좀 생각하시라는 그런 주제에서 이제 합니다. 주제는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생각하기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정비사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 수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초등학생한테 자녀를 그려라 했지만은 자하고 여자 머리를 가고 자녀로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제 이게 뭡니까 하면은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녀.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실제 문제를 가면 진짜 나눠드린 건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가실 때 돌아가서 푸시면 되고 다른 문제 6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예. 샘플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실제로 넘어갑니다. 일종의 뭐 넌센스 퀴즈나 이거. 넌센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죠. 단순하게. 이게 이해되세요? 뭐 초등학생한테 개회식 그려야 했더니 걔가 회식하는구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회식. 말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자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뭐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은 답 두 개까지 맞히시면 그거는 이제 좀 참으시고 하여간 그 하나 문제 맞힐 때마다 하나씩 제가 아이스캔 R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출석부 나갈 때 숫자 맞힌 숫자 적으시면 아이스캔 R 한번 제가 문자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세 글자입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예, 창으로 시작합니다. 손 들고 이야기 이제 다 맞히시는 분은 손 들고 뭐 하고 있죠 얘가? 시험하고 있네요. 예, 그걸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참가서. 예. 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복잡하게 심하지 마니까 괜찮습니다. 창세기. 아 이거 손 들고 예. 창세기. 예, 창세기. 그죠? 창해안이기 창세기 세 글자니까 이해되시죠? 예, 한 문제 맞췄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뭐 여기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의 핵심입니다. 네 글자로 된 영어고요. 제가 무지 많이 떠들은 단어입니다. 오늘도 뭐 몇 번 이야기했던 단어고요. 더 힌트 드릴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네. 예. 넷도로 시작합니다. 손 드시고 있습니다. 이제 맞추실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오늘도 뭐 네트 뭐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아이스캔의 N이보다 너무 가까이 놓으시고 네트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트가 뭐 하고 있는데 예.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 네트가 걸어간다. 네트워크. 예. 예.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러죠? 그죠? 세 글자로 묻고 손 드시고 예. 피고인. 예, 피고인. 피씨가 돌아가셔서 피고인. 이제 두 문제 그만 맞히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 이게 매입니다, 매. 그리고 몇만이 물어봤습니다. 매로 뭐라 그러면 되죠? 예? 매매. 몇매는 아니고요. 매수 열매 손 드시고. 예. 예. 예, 열매. 매가 열만에서 열매죠. 다섯. 얘들은 돼지되고 돼지는 아니냐 하고 친한 4명을 의미합니다. 예, 매달 한자 보사 썼는데 중마고 같이 아주 친한 또 학문을 같이 배운 뭐 친구 그런 뜻입니다. 더 힌트드리면 이걸로 시작합니다. 사인 한 문제 맞췄어요? 두 문제 맞췄어요? 아 이제 두 문제 이제 사인 주시고 예, 문방사우.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 사시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몇 동에 사시고 그러면 몇 동에 삽니다. 아이 사장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다른 분 가서 뺐어요? 네? 예? 그리고 손으로 네. 예, 뭐 사장님 답을 이야기했으니까 오동나무입니다. 오동에 있는 나무, 오동나무. 예. 나가실 때 맞히신 숫자만큼 저희 추습을 적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취지는 방학이니까 못자는 취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낮춰서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카메라에서 9월달부터 출시할 많은 제품들 주행진단기나 고양이 시스템이 막 밀바닥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지만은 강한 운전자들한테 쉽게 보여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하고 이제 아까 엔진의 효율을 엔진의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을 멋있게 하고 나서 그 아래쪽에 돈 잡아먹는 하마를 그릴 생각이거든요. 엔진에서 돈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다 하는 게 아까 봤던 뭐 엔진의 보정이 어떻다는 그래프보다
운전자는 이런 훨씬 더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고객 상대하실 때 이런 고객의 눈높이로 생각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문제를 몇 개 내봤습니다. 사실은 뭐 그 2부 순서에는 1학기 진행했던 요약인데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알고 고객과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1월달부터 뭐 오늘까지 교육 다 오신 분들은 복습이고 안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걸 아시고 뭐 제가 교육한 동영상은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교재를 다운로드해놓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 알아보기, 교육 속에 들어가기, 고객과 관계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팅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희망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하이스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텔레믹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카 제품은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카메라의 자동차 컴퓨터 만들고 이런 걸 이용해서 카멘샵이라는 준비 체인을 제가 2000년도에 만들었다면 이제 2013년도에 아이스캔이라는 진단기를 시작하고 사실 여기에 이제 스마트카 뭐 태블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2000년도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제품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드는 거고 카메라가 잘하는 거는 이런 차량 진단 모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이런 아이스캔 P와 아이스캔 R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온라인 차량 관리 멤버십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1월달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이 체인 이름이 카믹스라는 체인입니다 하고 5월달에 이제 체인 모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차량 관리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래 방향을 미리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화장실이 쫙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상하게 5개 화장실을 공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번 화장실은 34%가 왔는데 1번 화장실은 12%가 왔다. 이거 많이 헷갈리시던데 다 이유는 있겠죠. 1번 가신 분은 입고 들어와서 가장 뭐 빠르니까 간 거고 좀 조용하게 뭐 신문 보거나 담배 몰래 피우실 분은 깊숙하게 가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화장실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가는 화장실이 있고 적게 가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서 여기 앉아 계신 그 정비샵이 대로변에 나란하게 5개 있다 했을 때 운전자가 어떤 정비샵은 가고 어떤 정비샵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비샵이 운전자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제가 1월달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가장 쉬운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느 건 잘 하고 계시죠. 일단 고객이 보면 좀 특별한 사람, 샵에서는 이런 청결한 환경으로 좀 그 고객 관리 하자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화장실에 그 꽃도 꼽아놓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카에서 차량 데이터를 본다거나 주행연비를 알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 쪽에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비샵에서도 정비샵마다 다르겠죠. 오시는 분들의 취향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알고 마케팅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도 광주에서 교육을 했는데 나이 젊으신 한 30대 사장님이 아이스캔을 무지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장님이 젊으시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무지 많이 온대요. 젊은 동호회. 이거 걔들한테 주면 딱이겠습니다 해서 무지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 정비샵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마케팅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2가지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정비샵을 누가 가장 먼저 했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샵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샵 그러면 도는 정비샵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직까지는 기억의 법칙으로 해서 마케팅 제도한 정비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뭐 기껏해야 뭐 그 블루핸즈나 뭐 오토표나 그
카포스 간판이 많기 때문에 카포스 그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토큐가 됐건 카포스가 됐건 우리 정비샵 이게 할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복사기 그러면 제록스가 한다. 제록스가 회사 이름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다 하는 식으로 이제 고객의 기억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객의 기억 속에 들어갔을 때 한 단어만 좀 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굳이 많은 단어를 심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정비샵은 친절하기도 해, 기술도 좋아, 뭐도 잘해 하는데 사실 운전자들은 그 많은 단어에 기억 못하거든요. 하나만 집중해서 심으십시오 하는 것이 집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새롭다 하는 기억만 심어준 거죠. 그래서 많은 애플 매니아들이 애플이 어떤 물건 만들면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게 나온다 해가지고 신제품 출시를 쫙 써가지고 구입하고 있죠. 새로운 한 이야기를 했고, 마케팅 법칙에서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7가지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2가지는 좀 해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다음 2월달에는 실제 마케팅 가이드를 이야기하면서 스타벅스 이야기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면 전쟁이 경쟁인데 작전을 잘 짜야죠. 전쟁에서 작전이 없으면 다 못 살아지 않습니까? 한데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그런 작전을 짜는 건데, 많은 정비사분들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관심하시고 무조건 총 들고 돌격 앞으로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이런 작전을 짰다 하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강점이 고급 원가를 하고 약점은 경쟁사 비해서 높은 가격이고, 그런데 한국 시장의 기회는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자판기로 뽑아먹는 커피나 믹스커피에 식상한 사람들, 고급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저가 프리미엄 커피들이 위협이었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비샵도 강점, 약점 뒤에 위협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에 다시 한번 기업의 법칙 이야기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아까 여기 제가 복사기 코카콜라 이야기했는데 자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떠오르길 현대자동차가 원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안 떠오르고 벤츠, BMW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작전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자동차가 1등으로 떠오르기는 힘들면은 자동차 전기 서비스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하자, 기업의 떠오르가 하자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기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블루멤버스도 하고 고객 서비스 무지 잘한다는 걸 광고로 많이 내고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정비업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운전자들한테 기억이 나게 해서 다음에 차 살 때는 현대자동차 사게 한다 하는 걸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집중의 법칙으로 스마트한 전기를 하겠다 해서 요거를 발표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S 모바일도 기아자동차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컨셉이 모바일 스마트거든요. 하는 게 기아자동차의 집중의 법칙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비샵을 여러분 정비샵의 특징은 잘 아실 테니까 한번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왔을 때 나는 친절합니다, 기술이 좋습니다, 뭘 잘합니다. 너무 많은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게 집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2월달에 제가 신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고객이 움직여가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흐름으로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린 게 친환경 스마트 무인 세 개의 키워드가 원래의 키워드다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인 자동차는 스마트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환경과 스마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2월달이었고 지금이 7월달이거든요. 한데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실제로 제가 2월달에 이야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차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주행연비 다시 재겠다는 거는 친환경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된 새로운 규정이죠. 그 규정 때문에 자동차 또 정비나 차량 관리나 ECU 리프로그램이나 무지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나갈 때 연비만 제대로 맞추고 나가고 나서는 한 3개월, 6개월 뒤에 리콜하면서 ECU 프로그램 다 바꿔가지고 연비 난장판 때도 흘러갔거든요. 한데 이제 국토교통도 그걸 눈치채가지고 이제는 1년 뒤에 다시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죠. 옛날 같으면 신차 연비만 했다가 승차가 안 좋다 하면 리프로그램 딱 입으면 되는데 리프로그램이 한 상태에서 1년 뒤에 주행 연비를 버리면 난장판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프로그래밍 환경도 달라지고 자동차 정비도 달라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제가 2월 달에 이런 스마트카가 나옵니다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개념이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데 아까 LF 소나타에 아이폰 달려 나오는 사진 보고 그게 2015년도에 나온다 하니까 좀 실감나시죠? 생각보다 빨리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과 스마트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여러분도 이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한번 잡읍시다라고 제가 용감하게 교육을 했는데, 이 3월달 교육하고 나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비사 교육하신 받는 분들 고문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다들 자동차는 뭐 최소한 10년, 20년 하셔서 진짜 눈 감고도 고친다 하는 전문가인데, 마케팅 전략은 제가 3월달 교육할 때 한번 마케팅 전략 짜본 분 계십니까? 하니까는 한 분도 안 드시더라고요. 사실은 전쟁에서 작전이 중요한데 작전 없이 여러분들은 사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맨땅에 행동하면 그러니까는 제가 카멘샵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한 20개 되는 카멘샵,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카멘샵이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바꾸자 하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고장 고치는 수리는 줄어드니까 이번 기회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관리 정비로 바꾸자 하는 걸 해가지고 뭐 멀쩡하게 사용하는 뭐 올교환기 이런 거 다 창고에 넣어버리고 브랜드로 한 뭐 올교환기나 뭐 케미칼 해가지고 한 3%로 마련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2년 동안 했더니만 실제로 관리 매출이 꽤 많이 올라가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리 매출이 많았다면 이제 보시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 수리 매출액이 2008년도에 64%대 36%였는데 통계를 봤을 때 2010년도에는 49대 51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된다는 사례로 이런 게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고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했던 부분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참고만 하실 내용이 남들이 2008년도에 5천만 원 투자해서 했다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죠. 해보니까는 기술이나 영업이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랐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는 꼭 기술이 아주 뛰어나야지 변신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리 정비에서 관리 정비로 바뀌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술이 높으신 분은 여전히 또 수리만 잘해도 또 돈이 괜찮으시니까는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거나 자기의 경쟁력에 맞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 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는 수리정비에서 관리로 바뀌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도 그럴까? 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정비사분들이 갈수록 수리보다는 관리로 가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비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고객이 과연 관리 정비를 느낄까 하는 거죠. 사실 별 느낌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추세가 관리 정비를 해야 되고 고객이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고객이 고장 수리할 때는 급하니까는 단골 정비샵 나한테 전화해서 왔는데 이게 시간 여유 있는 관리 정비할 때는 딴 데 가버리고 꽝이죠. 예를 들면 타이어 갈 때 됐다. 근데 단골 정비샵 갈 때 타이어 가격표에서 한 25만 원 했는데 타이어 다이렉트에 딱 인터넷 두드릴 때만 18만 원에 공임 포함. 그러면 타이어 다이렉트 타이어 사지.
엔진오일 갈 때 뭐 만 킬로 갈 때 돼서 열심히 떠들더니만은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떠들었더니만은 인터넷에 엔진오일 교환 쿠폰 3만 원이면 우리 정비샵은 5만 원, 이거 사서 가지 해버리면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장에서 관리로 넘어가고 하는 것도 다 좋고 추세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고객이 결국 관리 정비를 할 때 여러분 정비샵에 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사례로서 제가 이제 자동차 제조사 사례를 들었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월달부터.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모젠을 하면서 사실은 뭐 세부 내용으로 경제운전, 안전운전 쭉 했는데 결국은 이런 소모품 관리나 고객을 묶어놓고 관리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모젠 서비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통신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통신비가 한 그때 당시 1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데 이제 처음부터 통신비 내면 아무도 안 타니까는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은 통신비를 공짜 현대차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관제센터로 전화해갖고 내비게이션 안내받고 했는데 1년 뒤 되니까 갑자기 통신비 고지서가 날라왔거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모젠 때문에 통신비 무는 겁니다 하니까 전부 다 99% 고객이 모젠 서비스 중단 해서 실패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작전을 바꾼 게 차 안에 통신비 물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게 스마트폰으로 바꾼 겁니다. 어차피 운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통신비는 이걸로 그냥 부담하게 하고 스마트폰에서 받아가지고 날리고 관리하겠다 한 게 모젠 스마트폰 서비스랑 롤링크 서비스입니다. 한데 문제는 얘도 별로 쓰고 못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런 걸 날려보내려면 운전자가 일단은 현대자동차 엉덩이를 깔아야 되고 차 탈 때만 이걸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운전자가 자기 할 수 하나도 없는데 차 탈 때마다 현대자동차에 꼬박꼬박 자기 차량 정보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거 실행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롤링크가 기능은 엄청나게 많다고 나왔지만은 별로 성공을 못한 이유가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또 기아 자동차는 2010년도에 똑같이 유버라 해서 스마트폰 기반의 고객 관리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의 커넥티드 관리입니다. 현대자동차 롤링크 서비스 보면 환상적입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것 모두 다 제공해준다 하는 겁니다. 한데 여태까지 2번 실패를 했죠. 첫 번째는 통신비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 안 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까 보셨던 아이폰 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달라집니다. 이제는 운전자가 통신비를 따로 볼 필요 없죠. 롤링크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아이폰을 깔아 사용한다는 건 차 안에서 통신하게 통신비 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응용 프로그램 시작할 필요 없죠. 아마 차 시동 켜지면은 현대자동차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제공될 겁니다. 하면 이제 스마트카가 되면 이런 서비스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 유지 관리 경고 운전자 7인치 화면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만 하면 운전자가 괴롭겠죠. 엔진 오일 갈 때 됐습니다. 삐삐삐삐. 보상 경보도까지 못 띄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가시려면은 블루 서비스나 오토큐 가십시오.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가까운 오토큐 서비스는 500m 전방에 있습니다. 가 커넥티드 마케팅. 기아자동차 마찬가지로 지금은 스마트폰 기반의 유보 서비스이기 때문에 바로 고객과 이렇게 연결해 가능한데 이거 다 사실 여태까지는 별로 안 팔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대도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 유보 모듈 납품한 데를 제가 아는 회사가 납품했는데 1차 납품분 2,000대 납품하고 그 다음 2차 주문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OEM이 한도 치고는 그다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폰이 차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게 OEM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넥티드 마케팅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카메라에서도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커넥티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강점, 약점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장 강점은 고객과 개인적인 친분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희 고객 만나러
제가 직영 공장에 공장장님 만나러 갔는데 차 끌고 공장 안에 쑥 들어갔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차 주차하고 나서 제가 안내데스크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내가 먼저 인사하고 공장장님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공장장님 불러주시더라고요. 한데 제가 그 공장에 들어갔지만은 공장 사장이 누군지 사실 알지도 못하고. 한데 여러분 정비샵은 다르죠. 개인 정비샵은. 일단 운전자 오면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만큼 뭐 리프트 안에서 땀 흘리면서 하는 거 아니면 인사하고 아이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인사라도 하고 하죠. 그게 사실 여러분이 이런 고객 관리에서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고 사실 기회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엔진오일 가는 것도 요즘 뭐 벤츠나 BMW 유럽차 같은 경우는 10,000km마다 안 가면 보장 경고등 뜨죠. 그래서 저희 아이스캠 수입차 진단기가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오일 갈았는데 리셋 안 하면 경고등 뜨니까는 가장 값싸게 오일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진단기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라는 거죠. 또 이제 아까 그 신차하고 나서 1년 뒤에 주행연비 된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가 이제 연비 관리 엄청나게 하겠죠. 어차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는 들어갈 거예요.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관리 정비를 하는 게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데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 게 연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는 하자 보증 늘리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보증하는 3년 동안은 괜찮은데 이 하자 보증 끝나면 뭐 연비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차량 가격 높더라도 우리 하자 보증 기간 5년 동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기회인데 꽝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품이나 이런 가격 전략도 좀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제는 뭐 그 블루 서비스라는 정비 체인보다도 블루 멤버스,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가빅스는 이런 커넥티드 마케팅으로 해서 고객을 묶어서 관리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달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뭐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값싼 정보가 소비자 판매를 유발한다는 건데 그 예로서 이제 옛날에는 백화점 가서 물건 살 거를 홈쇼핑에서 편하게 판매하니까 구매자가 전화 한 통화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다. 한데 이제 홈쇼핑의 문제가 방송 시간이 뭐 새벽 1시, 2시면 보기 어려우니까 홈쇼핑에 판매했던 거를 그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한 주 동안 구매하게 했더니만 매출이 10배 늘어났다. 그래서 운전자는 정보가 값싸질수록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많이 알게 될수록 무질서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쿠스의 앞범프 이제 제가 교육할 때 물어보니까는 앞범프 이거 갈고 하면 보통 좀 싸게 받으시는 분이 한 30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은 50만 원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면 뭐 들어가고 저한테 이야기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이제 운전자들이 아주 쉽게 저도 이거 찾는데 한 뭐 1, 2분 인터넷에 검색해 딱 찾듯이 알고서 정비샵에 딱 왔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운전자가 일부러 물어보죠. 가격이 이야기 안 하고 범퍼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은 30만 원 이야기했는데 그럼 운전자가 인터넷에는 뭐 15만 원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 딱 했을 때 인터넷은 그렇죠. 뭐 10만 원, 뭐 5만 원인데 이거 플러스해서 이거 5만 원, 이거 5만 원, 이거 5만 원 해서 30만 원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을 알고 대응하면은 오히려 그 고객이 낚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데 똑같은 30만 원이 있는데 뭐 인터넷에 15만 원 있을 때 룰룰룰 해져가지고요. 걔들은 왜 15만 원이죠? 해버리면 완전히 막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었죠. 운전자가 뭐 정비 방법이나 원가라서 오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이런 정보의 가격이 낮아지고 암울하다 보니까는 무질서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규제는 적을수록 돈벌이 된다 해서 튜닝 산업이 이제 규제가 붙어서 올라간다. 거꾸로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를 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가 만드는 법 중에서 규제 중에서 한 50%는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고 50%는 실질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국토교통부가 뭐 하나 만든다 하면 알레르기 반응에서 다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잘 보시고 국토교통부가 만드는 새로운 규제를 여러분들은 잘 이용해가지고 그게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대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런 법칙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정보 흐름의 법칙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3월달에 급발진 창구하면서 급발진 사고 난 차량에 있어서 이런 엑셀 페달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그래서 엔진이 얼마 발생했다 이 데이터를 판단하면 얼마 받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급발진 추정 사고 난 차량에 이런 데이터 제공한다면 몇 억, 몇십억 받을 수 있겠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스캔 R에서 5만원, 10만원만 투자하면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받아줄 겁니다.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정비사분들한테 제가 다시 자, 급발진 사고 난 차에서 이런 데이터 받아주면 얼마 주겠습니까? 하면 그때도 그거 이제 10만원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억의 가치다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게 10만원만 투자하면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값싼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마케팅 하십시오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은 국내 슈퍼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 현대자동차는 이런 블루링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요걸 이용한 마케팅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카메라엑스는 카빅스라는 이름으로 그런 마케팅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빅스 개발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OBD 모듈 꼽히는 제품. 한데 이제 이런 제품들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블랙박스에 OBD 모듈도 있고 내비게이션 OBD 모듈도 있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운전자를 만족한 제품이 없다. 급발진 분석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카빅스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한다. 사실 엄청나 보이는데 실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다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발자가 머리 쥐어 뜯고 있는데 뭐 어떤 건 보민증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또 급발진 규격 넣어야 되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한 9월달쯤에는 전기능 다 해서 운전자들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쉽지 않지만 이런 캐점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빅스 정비체인은 많은 분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신 분하고 일단 시장을 먼저 키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5월달부터는 뭐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할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알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GDS 모바일에서 차대으로 받아서 시스템 쫙 떠서 쫙 나오는 거 보시더니 다른 지역 교육 받으시는 분이 와 저거 환상적인데 우리도 그거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사실 그거 별 필요 없습니다. 아이스캔에서 이미 이 해당되는 차에 있는 시스템 전체가 돼가지고 고장코드 자동 검색만 누르면 쫙 다 그냥 진행합니다. 거기 뭐 없는 시스템 넘어가고요. 굳이 뭐 차대으로 받을 필요 없거든요. 하니까는 GDS 모바일 기능 과하지 마시고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 꼭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또 원한 게 제가 제일 먼저 떠들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기깔미가 하시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이거 한다 그러면 와 하면서 제 걸 이해하시는데 고장 진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보고서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차량으로 받아본들 차량 등록 관리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차량 등록해서 관리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 관리해가지고 하는 게 한 70~80% 분들이 하시면 저희 차대번호 읽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차대번호 읽어서 보내서 분들 차대번호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아까도
차대문을 읽어서 한 게 아니라 차대번호를 생산 DB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해서 한번 진단하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이스캔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사용하시면 뽑자마자 차대문을 읽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비보고서를 많이 이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주행 기록부로 하는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단기에서는 한순간 센서값 전체를 저장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캔 R이나 아이스캔 2에서는 주행하면서 전체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분들은 아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데 사실은 뭐 센서 그래프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넣으면. 근데 이제는 아이스캔 R에서는 좀 운전자가 훨씬 더 보기 쉽게 그렇게 그래프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보고서 만들어서 이런 카멘 크라우드에 좀 올리십시오 하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정보나 마케팅 정보를 여러분 혼자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고객분 왔을 때 띄워놓고 공부하십시오. 제조사 정보는 우리가 OEM 정보까지 활용해서 차를 잘 고칩니다 하는 내용으로, 마케팅 정보는 이걸 차 고치듯 사용하지 마시고 운전자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 띄우고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잘 활용하고 자기 정보를 꼭 잘 적어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 활용하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런 정비보고서 활용하기로 해서 정비보고서 작성법과 그 다음에 이런 정비보고서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PC 카카오톡 다 사용하세요? 여기 오신 분 사용하세요? 네. 하면 꼭 깔아서 하시고,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카카오톡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하니까 해서 꼭 이 정비보고서를 카톡으로 보내는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디스크 활용 방법이나 이 팀뷰어 가지고서 일단 정비사분들끼리 인터넷으로 해서 서로 원격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셜 넷도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아이스캔 R이 일단 7월달, 8월달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분들이 먼저 연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 양산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8만 원인데 가능하면은 희망 캠프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공짜로 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카멘 포인트라 해서 옛날에 아이스캔을 소개하시거나 제가 인터넷 방송했을 때 참가하신 분한테 5,000점, 소개하면 20만 점, 게시판에 글 적으면 몇 점 드린 적이 있는데 카멘 포인트가 있으신 분은 한 개당 8만 점으로 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은 한 개를 사시건 세 개를 사시건 30%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한 300분한테 아이스캔 R을 체험용으로 나눠드렸는데 사실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별로 체험 못하고 갖고 계십니다. 한데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 3만 원이었으니까 그거 반납하면 3만 원 보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퀴즈 맞히신 분 드리고 돌아갈 때 또 퀴즈 드릴 텐데 맞히시면 또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한 개씩은 갖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300개 생산하는 거는 많이 팔기보다는 좀 희망 캠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먼저 체험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7월달, 8월달 열심히 체험하셔야지 9월달에 이제 운전자들이 이거 달고서 와가지고 서비스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운전자도 모르는 걸 여러분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막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정책이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퀴즈 용지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혼자 맞히셔도 2개 드리니까 웬만하면은 하여간 여기 오신 분들께 서로 협업해가지고 맞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맞히시는 분마다 6개씩 주기 곤란하니까는 가장 먼저 우리 카메라 고객센터에 팩스를 넣으시면은 첫 번째 원팀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하여간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아까 공지드린 바와 같이 7월달까지 교육하고 8월달은 쉬고요. 9월달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아까 에너지에 대한 차량 준비나
또 유공 이상이 하시는 보장 예측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